앞 시간에는 명상이란 뭐고, 명상이 어떻게 서양에 좀 전파됐고,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명상이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명상에 대한 이 과학적인 연구는 우리 상담 심리학, 심리치료의 여러 분파 중에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신입생들도 계시는데 어차피 다 배워야 될 거. 왜 인지행동 치료적인 맥락에서 이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까? 이거를 간단히 소개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인지행동 치료에서 1세대는 뭐냐면 행동치료죠. 그렇죠. 행동치료 배우셨죠? 학습, 조건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공포는 무조건 자극과 어때요? 조건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면 나타나나요? 어떻게 되죠? 파블로프의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무조건적인 자극은 음식이고, 처음에 중립적 자극이었던 종소리가 어때요? 나중에는 일종의 조건적 자극이 돼버리죠. 그래서 종소리만 들리면 이것이 연합되면서 침이 나오고, 이런 게 학습, 조건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치료하려고 했던 것이 행동치료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치료가 주름 잡던 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대한 거는 없었어요. 연구에서. 그러다가 제2세대로 등장하게 된 치료가 바로 인지치료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냥 우리의 신경생리 수준에서만 이렇게 연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뭘 한다? 자극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게 인지치료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교무실 밖으로 이렇게 딱 나가는데 저쪽에서 교장 선생님이 막 뛰어오세요. 그리고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보지도 않고 밖으로 휙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때 화가 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화가 나겠다. 그러면 그렇죠. 또 하나는 굉장히 우울해지겠다라고 생각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울해질 것 같다. 혹시 또 다른 감정을 느끼시는 분 있나요? 예? 예? 뭐라고요? 바쁘신가 보다. 인지치료 배운 분들은 그렇게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나중에 교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다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방금 교장 선생님 나가는 거 봤냐고. 그래서 봤다고. 그랬더니 지금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지금 나가셨다. 그럼 어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노나 우울한 감정이 싹 사라지죠. 인지치료에서 핵심은 어떤 사건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이고 우리가 좀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지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인지치료가 사실은 특히 우울증 치료나 이런 데 굉장히 파워풀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마음챙김이라든가 명상 같은 것을 이 인지치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제3동양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잘했는데 왜 또 뭘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2세대, 1, 2세대하고 3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쉽게 말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조금 추상적이죠? 이쪽은 내적 경험 내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쪽은 어때요? 내적 경험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아마 금방 알아차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인지치료에서는 방금 말했던 이 사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을 어때요?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근거가 있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로 초점이 있어요. 치료의 초점이.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앨리스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백의 방법들 이런 것들 보면 그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게 하고 아니면 보다 합리적인 다른 생각들, 대안적인 사고들을 발견하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는 이제 내용에 포커스를 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설이에요. 그렇죠. 사고의 내용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면 우리의 감정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치료한다 이거예요. 핵심. 근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배운 것도 그렇게 배우고. 근데 사실은 이 가설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는 맞는데, 그 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가설을 연구해 봤을 때 좀 불분명했어요. 정말로 사고 내용이 좀 바뀌면, 예를 들어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합리적인 신념으로 뭔가 바뀌어야 될 텐데, 실제로 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나의 연구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할 때요, 약물 치료도 해요. 약물 치료도 하고 한쪽 그룹은 뭘 하냐면 인지 치료를 해요. 그럼 약물 치료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안 다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신념의 수준이 계속 높겠죠. 이 사람들은 정서적인 수준은 완화됐더라도 우울증은 가라앉았더라도 그런 치료 안 받았죠. 근데 인지 치료는 어떻게 돼요? 뭔가 인지적인 재구조화를 했기 때문에 우울증도 떨어졌지만 이 비합리적인 신념 수준도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죠. 연구를 한다면.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연구에서 되게 우리의 정서 상태가 우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울한 느낌이 떨어지게 되면 좀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 자체도 어때요? 인지치료 받은 것만큼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생각이 바뀌면 그 감정이 바뀔 거다. 그래서 약물 치료하고 인지 치료에서 어떤 치료의 기제가 다를 거다라고 하는 가설인데 그런 가설을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일상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뿌둥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그럴 때가 있잖아요. 원인도 모르게. 그럴 때 하루 종일 어때요? 기분 나쁜 생각들, 옛날에 뭐 한 것도 막 내 미래도 불안하고 내가 형편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우리의 감정 상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게 돼요. 특히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발이 잘 되죠. 그러니까 우울증 재발을 흔하게 겪는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우울증은 되게 앞에 뭔가 스트레스 사건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다거나 뭐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가 된다거나 뭐 신체 신체 손상을 입거나. 그런데 반복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그러니까 뭐 이제 최근에 연구를 보면 한 3회 이상 정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앞에 특별한 스트레스 사건이 없어요. 없어도 우울증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약물을 먹고 치료가 됐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까 그것처럼 찌뿌둥해요. 이걸 디스포리아라고 하거든요. 약간 기분이 좀 저조해지고 처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분을 그냥 관리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우울증에 취약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이런 기분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주 전반적인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살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고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확산되면서 급격하게 다시 우울증으로 재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인지치료는 사실 초기에 우울증 에피소드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우울증 재발 같은 경우는 사고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요. 사고를 다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고는 그 부정적인 그 기분,
기분 상태에 잇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정서하고 우리의 사고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기분이 올라올 때 이 기분을 확산되지 않도록, 이런 사고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식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그 우울증 재발 예방에 있어서는. 이런 그 우울증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고치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건이 없어요. 사건이 없는데도 우울해져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인지치료에서 일종의 뭐죠?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명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뭐 지금 잠깐 해봐서 그렇지만 이런 그 약간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때요?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가르쳐준 3가지 원리가 있었죠. 지금 여기. 나한테 어떤 그런 불편한 느낌이 올라오면 지금 그 느낌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뭔가 댓글을 안 붙여요.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그 경험 자체로 머무르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아까 그 우울증 재발에 취약한 사람들은요, 그 핵심이 뭐냐면 반추적인 사고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윗기수들은 들어보셨죠? 우울증을 계속 악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그 아주 패턴 중에 하나가 반추예요. 반추는 뭐냐면, 약간 우울하고 이런 기분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또 이게 나타났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늘 왜 이런 기분이 나타나지? 생각을 해요. 요새 그 생각이 뭐죠? 뭐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그 핸드폰이든 싼 간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의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처리하는 거 있죠. 우리는 아주 자동적으로 이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왜? 내가 그 이유를 알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내 이 불편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동기 때문에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생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필요할 때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뭐 아주 그냥 거칠게 분류하자면요, 우리 몸 밖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되게 어때요? 그 경험 자체에 머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 그 심리학 연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 경험 자체에 머물러라. 모든 심리치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심지어 인지치료도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에 확 반응하지 말고 이걸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관찰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ABC 질문지 같은 걸 통해서. 그러면 자기 감정도 바라보고 객관화하고 거리를 두는 훈련들을 다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핵심이 그거예요. 여기서 내적 경험에 대한 관계의 변화는 뭐냐면, 관계의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원하지 않는 감정을 없애려는 그런 관계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경험과 그냥 함께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내 경험과의 관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적인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이론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근데 실제로 인지치료 안에서도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관계의 변화를 하게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ABC 이렇게 여러분 해보셨어요? ABC 질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사건, 내 감정, 그리고 그 중간에 나타나는 나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들을 자기가 찾게 하죠. 이 과정을 이렇게 쭉 찾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쫓기지 않고, 그 과정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죠. 그러니까 일기 쓰는 거 좋은 명상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런 과정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이라는 거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 내 마음에 나타나는 뭔가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든지 그거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억압하려고 한다거나 방어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내 경험 자체에 머무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오히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을 기꺼이 경험하겠다. 우울을 기꺼이 경험하겠다. 나의 분노, 충동, 또 혹은 질투심, 정말 내 마음속에 악마 같은 요소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느끼고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태도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사실은 이 명상적인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맥락이고, 특히 아까 우울증 재발 예방과 관련해서 재발 그 환자들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인지치료가 잘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에 머물게 되면요, 사라져요. 그 느낌에 머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네. 우리 명상 관련된 상담이나 치료를 할 때요, 딱 그 전기가 그거예요. 내가 그 경험에 옛날에 피하려고만 했던 그런 경험들에 그냥 머물렀더니 그것이 사그라들더라 라고 하는 경험이 어떤 전기를 마련해줘요. 내가 내 경험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거냐면, 수용은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해야 없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없어진다는 거죠. 이상하게 없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더 미워가지고 이제 어떤 그 스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스님이 밤마다 밤을 10개씩 삶아가지고 3달 동안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조건 내 말 따라서 해봐라. 라고 했더니 3달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말도 안 하고. 잔소리해도 저녁마다 밤을 10개씩을 3달 드렸더니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시어머니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의 어떤 경험들에 대한 관계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때로는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정말 원하는 어떤 그 일들이 좌절되는 순간들도 있고, 그런 순간들, 그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순간들마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삶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이 기도를 아시나요? AA 집단에서 하는 기도죠. 하나님, 내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그는 신의 영역에 침범을 했을 때 고통을 당한대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의 영역. 예를 들어서 신의 영역이면 뭘까요? 그래, 어떤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벗어나는 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여했을 때 고통을 당하는데 되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되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이니까 내 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니까 내 거. 나한테서 일어나니까 내 신체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예.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되던가요? 예. 여러분 어떤 감정, 내가 우울해졌다. 마음 같아서는 우울한 거 싹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되던가요? 안 돼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나는 분노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좀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일종의 생명 에너지 같은 거죠.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사실은 정보들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일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작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되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고 빨리 쫓아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죠. 신의 일에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머물 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명상치료에서 가르치는 딱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거예요. 머물러라. 현재의 경험에. 지금 여기로 너의 마음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판단하지 말고 그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인데요. 이 티즈데일이라고 하는 분이요.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는 우리 사람들한테 3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분노 같은 거 해볼까요? 분노? 사실 저도 분노를 잘 표현을 못해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내로 커가지고요. 눈치 백단. 그래서 이제 제 막내들이 눈치 백단이죠. 형들은 눈치가 없기 때문에 막 하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이제 야단 맞고 그래서 일종의 약간 동생들은 그거 딱 보면서 탁 보면 알죠.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이제 어떤 억울한 일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조금 해도 참죠. 화가 누르게 되는데 여러분의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금 표현은 그런데 자각 없는 표출 모드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노가 올라왔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퍼붓죠. 또는 주먹을 날릴 수도 있어요. 표출 모드, 표출형.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때요? 분노가 자기 자신을 어때요? 완전히 휘감싸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런 사람들 꽤 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거나 관계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자각하지 않고 확 갔을 때. 그래서 이제 되게 조금 배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2번째 전략이에요. 이게 좀 개념화 해결 모드.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올라왔을 때, 분노가 올라왔는데 내가 내 체면에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화가 나도 웃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원하지 이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내 체면에도 맞지 않고 위치에도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이 분노를 억제하거나 억압하게 돼요. 물론 때로 우리가 그래야 될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런 전략을 쓰게 되고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뭐가 돼요? 화병이 되죠. 화병이 되는 거잖아요. 확 눌러가지고. 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표현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2가지는요, 서로 친구예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확 나와요. 이렇게 확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이제 우리 상담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좀 드물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쉽게 두잉 모드라고 해요. 행동 모드. 행동 모드인데 행동 모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어떤 분노가 올라왔어요. 근데 나의 목표는 뭐예요? 분노가 없는 상태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목표하고 내 현재 상태하고 불일치가 딱 생기잖아요. 불일치가 생길 때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눌러야죠. 분노가 올라올 때. 우울하면 어때야 돼요? 우울한 것을 없애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두잉 모드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피부 밖의 일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모드죠. 그렇죠? 여기 갑자기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죠. 밝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머리를 써야 돼요. 그게 두잉 모드인데, 되게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감정이나 그런 그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 억제, 방어하고, 화나도 화가 나지 않은 척. 그렇잖아요. 열등감을 느끼지만 열등감을 안 느끼는 척. 여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말고 제3의 방식, 다른 방식이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이 마음챙김 존재 모드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은 쉽게 말하면 근데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 그랬죠. 일종의 우리 생명의 에너지 같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거를 마치 이렇게 냄비 끓듯이 확 내뿜어 버리면 뭐예요?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못 써요. 한꺼번에 낭비해 버려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이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확 가둬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둘 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우리 정서를 활용하는 겁니다. 정서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분노, 열등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질투,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감정들 있죠? 심지어 우울마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주의를 늘 밖으로 향했던 주의가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뭔가 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마음챙김 모드는 뭐냐면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없애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냥 바깥 행동 멈추고 절이나 어디 혼자 들어가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도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를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죠. 그 느낌, 그 감정 상태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에 나타난 분노를 소중하게 수용하면서 알아차릴 때 그것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굉장히 그 파워 있는 우리 삶의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흙탕물에 휩싸이듯이 휩싸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걸 억누르지도 않고 이 분노의 감정을 자기가 잘 수용했을 때는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실제 내가 더 잘 판단하고 문제 상황에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연금술 아시죠? 연금술. 연금술이 뭐예요? 네. 납을 이런 잡동사니 금속을 금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명상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연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연금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감정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포용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분노를 잘 못 느끼거나 그걸 효과적으로 자기 표현을 못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분노가 나타날 때요, 올라올 때 그걸 한번 그대로 허용해 보세요. 허용하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마음챙김 존재 모드는 어떤 그런 감정을 통제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그 경험을 온전히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슈탈트 이론 배우셨나요? 게슈탈트 이론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늘 어려움을 주는 것은 미해결 과제예요.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어떤 뭐 트라우마틱한 사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에 충분히 경험했어야 될 어떤 감정이나 경험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런 것들이 미해결 과제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서 늘 지금 현재의 효율적인 아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방법은 뭐예요? 온전히 알아차려라. 그 감정을 온전히 허용하게 되면 이것이 배경으로 사라져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이걸 배고픔을 참을 수는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뭐예요? 이 배고픔이 계속해서 공부와 나 사이에 가로막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배고픔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실제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일에 주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 펄스 같은 사람은 이런 미해결 과제를 마야라고 했어요. 마야. 불교에서 말하는 환 같은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이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게 하고 늘 과거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축축하게 하는 거죠.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의 원리는 심리치료에서 이야기하는 원리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이런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용어 정리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죠. 네. 이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훈련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내 어떤 의식의 장, 마음의 장에서 나타나는 내 몸과 마음의 현상을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늘 거기 어딘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설령 알아차린다 해도 어때요? 빨리 평가하고 해서 어떻게든 싫은 것을 없애려고 하고 좋은 감정은 붙들려고 하죠. 그렇죠? 좋은 감정을 붙들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애인하고 오늘 처음으로 손을 잡았을 때 그 느낌을 간직하기 위해서 막 쑥 생각하잖아요. 마치 물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뭐 그런 때가 있기 마련인데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마음이 뭔가 평가해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없애려고 하거나 이런 시도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간단한 훈련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아까 제가 초두에도 설명드렸지만 매년 1200편 이상의 마인드풀리스를 주제로 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대상은 뭐 제가 뒤에 이제 여러분 자료집 뒤에 보면 뭐 막 무슨 연구들을 막 적어놨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신경증이나 만성 통증 또는 뭐 심혈관계 그 신체적인 장애, 그 사이코소마틱한 이런 장애들 이런 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런 마음챙김을 연습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훈련했을 때 뭐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그 입장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유학 있잖아요. 유학 예전에 선비들이 하셨던
유학에도요, 이 마인드풀리스의 개념이 있어요. 이제 퇴계 이항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 수행하시는 수행 그의 원리가 뭐냐면 거경궁리거든요. 거경궁리.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면서 사물의 이치를 어때요?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거경궁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영어로 번역할 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인드풀리스예요.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는 우리가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관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의 경험을 채색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에 머물면서 사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고 의식적으로 맑은 상태가 되죠. 아까 머리가 좀 맑아지셨죠? 잠깐 해봤는데도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이치를 궁리하는 것. 세상 돌아가는 우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 이게 이제 유교적인 수행 방법인데 그게 사실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그 신유학에서의 그 수행 방법은 거의 불교에서의 이런 그 수행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아마 이 마인드풀니스는 최근에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서양 심리 치료의 모든 그 심리 치료 안에서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로저스에서 로저스 수용 해주는 거 있죠? 서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인드풀니스의 태도하고 또 정신분석하고도 비슷해요. 정신분석에서 여러분 치료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네? 네? 안내자 역할.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치료자의 태도 중에서 강조하는 게 그 영어로는 이제 hovering attention이라고도 하고 뭐 evenly suspended attention이라고도 하고 굳이 번역하자면 고르게 퍼져 있는 주의 뭐 이런 거예요. 고르게 퍼져 있는 주의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건 뭐냐면 프로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기가 환자를 만날 때 쉽게 말하면 마음을 비운다는 거죠.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도 내려놓고 아니면 뭐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쭉 그 내담자의 전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치료자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내담자의 과제는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상담자한테? 분석가한테? 자유현상을 해야 되죠. 자유현상의 규칙이 뭐예요? 내 내면에 떠오르는 어떤 것이든 그걸 검열하지 않고 분석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마인드풀니스에서 배워왔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태도들이 어떤 무의식적인 자료들이 이 방어를 뚫고 올라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어떤 치료적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치료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동양하고 서양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서 치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 작용 기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몇 가지를 하죠. 네, 이거 뭐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 본 건데요. 마음 챙김은 현재의 경험을 수용적인 태도로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뭔가 심리적 증상을 치료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탈중심화, 노출효과, 탈자동화, 탈동일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능력을 얻게 돼서 증상이 와는 개념이 쉽지가 않죠. 탈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탈. 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명상을 해보면요, 이제 하면 할수록 내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잘 자각이 돼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아까 연습하시는 동안에 자기 호흡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 차례 더 훈련을 하다 보면 이 호흡의 과정이 잘 이제 관찰이 됩니다.
이 호흡은 신체의 움직이기 때문에 좀 거친 어떤 움직임인데, 그러니까 처음 명상을 할 때는 이제 거친 데부터 시작하죠. 근데 더 넘어가서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충동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관찰하기 어려워요. 미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상담하다가 쭉 보면 나의 욕구가 이런 것이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자기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잘 알아차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한테 분노가 올라왔다 그러면 알아차리고, 어때요? 이 사건, 이 분노를 만들었던 사건하고 내 간에 어떤 공간이 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건강한 공간. 그러니까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 경험이 지나가게 하는 이 공간이 어떤 길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 감정이 좋은 나의 어떤 그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이 에너지를 나한테 문제를 일으켰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 쓰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탈중심화는 뭐냐면,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요, 이제 있죠? 사건과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요. 되게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잖아요. 억압하는 경우도 어때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프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지행동 치료자죠? 그렇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마음속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정신적 사건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생긴다. 어렵죠? 거의 뭐 도 닦는 수준입니다. 도 닦는 수준. 이걸 이미 인지행동 치료자들, 심리 치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탈중심화의 개념에서. 혹은 또 거리두기, 디스턴싱, 거리두기죠. 이건 이제 인지치료에서 치료의 기제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인지치료 하시는 분들은 사고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데 막 집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백이 다 한 이야기입니다. 아론 맥이라고 하는 인지치료자가 거리두기라는 이야기도 했고, 탈중심화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내용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이런 능력이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건강한 거리를 두고, 그것을 허용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힘. 이 능력이 인지치료를 하다 보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바로 이 힘을 키워주는데 정말로 뭐죠?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노출 효과는 뭐냐면, 이건 이제 행동치료의 어떤 기제 같은 거죠. 사실 처음에 명상하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몇 차례 해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경험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상센터가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어요.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제 이 윗바사나 명상센터를 제가 석사 때 처음으로 가봤는데, 가면 보통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정도, 1시간은 앉아서 하는 명상, 1시간은 이제 보행 명상, 이렇게 한 12시간, 13시간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쭉 하면서 의식이 굉장히 선명해지게 되면, 굉장히 나의 무의식적인 자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일상적인 의식이 있죠.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의식만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의식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다가 쌓아놓고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그림자에다가 쌓아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방어막을 딱 치는 겁니다. 근데 명상 상태에서 이런 의식의 흐름들에 대해서 이 방어막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되고, 또 나의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자료들이 올라오더라도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건 너무 정신분석하고 비슷해요. 정신분석, 저도 이제 조금 몇 회를 받아봤는데, 정신분석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받아들일만 하니까 그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받아들일 힘이 있을 때 무의식이 올라와요. 그걸 이제 잘 지켜주는 것이 분석가고. 근데 명상에서도 굉장히 내 어린 시절에, 혹은 내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에서 남아있던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아까 그런 애쓰던 마음챙김의 태도로 그 과정들을 쭉 경험을 하고 나면요. 몇 차례 그걸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거를 볼 수 있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죠. 관찰하는 힘, 마음에 근육이 생긴다고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걸 둔감하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못생긴 사람도 자주 보면 정이 가죠.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그렇죠? 안 보고 숨겨놓고 아주 공포스러운 어떤 것이다라고 계속 상상하면서 우리의 뒷발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 뒤로 숨겨놓죠. 우리의 그림자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명상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그로부터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그에 따라서 뭔가 반응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확 줄어들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내 감정을 내 것으로 통합하기도 하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 감정이 뒤에 숨어서 나를 조종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에너지로 통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담받아서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림자를 자기 삶에 통합하게 되면 어때요? 훨씬 세상이 살만하죠? 자유로워집니다. 네. 넓어져. 세상이 달리 보여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까 눈 떴을 때 세상이 조금 달리 보이죠? 우리의 이런 거친 의식들이 좀 가라앉으면 세상이 정말 달리 보입니다. 분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탈자동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우리의 사고와 관련해서인데요. 우리의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관찰해 보셨어요? 네, 생각을. 근데 사실 이 생각의 속도는요, 거의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나도 의식하지 못한, 그러니까 인지치료에 자동적 사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동적 사고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죠. 오토매틱이에요. 내 사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사고는 생각은 내 게 아닙니다. 잘 관찰해 보면요. 내 거라면 이런 생각 안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강박장애 갖는 내담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방법을 내가 못 찾아서 이런 생각을 못 없앤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없애기 위한 온갖 것들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상담실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가 만들어내진 않죠. 물론 그 과정이 달라요. 내가 뭔가 창조적으로 어떤 궁리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그거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별로 주지 않아요. 근데 지 스스로 일어난 생각들, 되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고통을 줘요. 그렇죠? 갑자기 나는 형편없어. 이런 생각이 내가 형편없어 라고 생각을 해야지 해서 나타나던가요? 아니죠. 어디서 있다가 거기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슉 올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자동적인 패턴의 우리의 각자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죠. 아까 교장 선생님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근데 하지만 그걸 잘 못 알아차리죠.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에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하게 돼요. 환자들, 내담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게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 보시면 어때요? 남의 일 같던가요? 다 내 일 같죠? 보더라인, 무섭다, 예전에 김혜수 나오고 무섭다 하지만 읽어보면 무섭다 하고 또 나도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DBT라고 하는 그걸 이제 개발했던 리네안 같은 분은 이 보더라인의 특징이 뭐예요? 요새 우리 사회에서 보더라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자기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없죠. 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극히 민감하게 춤을 추잖아요. 막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뭐 자살하고, 뭐 시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하다가 이렇게 술렁술렁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이제 그 여러 가지 있지만, 리네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정했냐면, 이 사람 정서공포증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보더라인. 정서공포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를 좀 무시한 것 같다. 그랬을 때 그 무시당하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을 피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이 보더라인 성격장애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해하는 행동은 저는 이제 처음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또 혹시 자해할 때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그때 어때요? 살아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근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실제로 긁을 때 살아있는 느낌을 느껴요. 생생한 느낌. 왜냐하면 그 뭔가 무시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느낌보다는 어때요? 피가 나고 뭔가 이 안에서 이 느낌들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되게. 네. 사실 되게 우리도 그런 우리의 감정을 피하는 온갖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 갖고 있죠? 네. 뭐 많이들 하시죠. 술도 많이 먹고, 참 어떤 분은 혼자 정말로 생각 속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모든 사실 우리의 고통은 이 감정이죠. 이 감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그 관계를 바꿀 것이냐, 이걸 훈련하는 것이 명상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의 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이 명상 훈련을 하다 보면 그걸 이제 탈동일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동일시는 그 정신분석에서 배웠죠. 근데 그때 말하는 동일시하고는 달라요. 여기에서 동일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동일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내 감정은 나다.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나와 내 감정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내 자신의 실체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여러분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잘 살펴보면 그런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내 말이 사실이죠. 네. 특히 그런 괴로운 생각들, 괴로운 느낌들은 전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믿어버려요, 사실로. 이것이 바로 나를 정의하는, 나의 실체를 정의하는 어떤 것이라고 확 삼켜버려요.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자기를 정의해요. 내가 우울한 느낌을 느끼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내가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열등한 인간이다 이렇게 그 어떤 느낌, 생각과 자기 자신을 딱 동일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왜 괴로운지 잘 생각해 보면 그 느낌이나 부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자기 자신의 실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흘러가는 과정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마음챙김 명상을 쭉 하다 보면요, 그걸 알게 돼요. 이런 생각이나 느낌은 이 내 마음의 이런 장에서 이렇게 쑥 나타났다가 쑥 사라지는 하나의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흘러가게 돼요. 이걸 꾹 막아놓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 감정에 완전히 휩싸여서 압도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우리 그 예전에 그 선사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과 같다. 그 안에서 때로 먹구름도 끼고 흰 구름도 끼고 햇살이 비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장에서 이런 생각, 느낌, 감정, 감각들이 흘러간단 말이죠. 마치 커다란 강에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나하고 더 가까운 건 뭐예요, 사실은? 네. 그 내 마음에서 떠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인가요? 아니면 그 마음 자체인가요? 네. 사실은 그렇죠. 내가 굳이 동일시한다면 그 마음 자체일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떠다닐 뿐인데 우리가 그 중에 어떤 것을 딱 붙잡아다가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존재를 반영해주는 어떤 거다. 라고 믿고 그에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환자 노릇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어린아이 노릇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피해자 노릇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무슨 역할을 하면서 사나요? 네. 못난이로 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이런 우리의 마음의 경험 뒤에 있는 그 마음의 바탕에서 이런 경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어때요?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보고 견딜 수 있고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하나의 생각일 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뒤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흘러가는 그 뒤에 있는 고요한 어떤 자기의 마음, 그런 마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평화로운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아까 말했던 어떤 거냐면 아까 여러분이 가을바람에 낙엽이 툭 그렇게 떨어질 때 그때 그냥 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에 이런 현상들이 그냥 흘러가는 그것을 그대로 딱 바라보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 마음. 사실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어떤 자기하고 더 가까운 걸 거예요. 진정한 자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내담자들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마음에서 흘러다니는 어떤 것에다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걸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 내담자들은 자기 자신을 의식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self as content예요. 의식의 내용을 자기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런 명상적인 훈련들을 하게 되면은 self as context가 돼요. 이런 내용들이 흘러가는 어떤 맥락, 어떤 마음의 장, 하늘과 같은 이런 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각하게 되고 그런 마음의 바탕에서 자기의 마음의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 이 observing self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동일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과정은 인지치료를 해도 인지치료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데 명상을 하게 되면 확실히 더 좀 잘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이거 상당히 불교적이다. 상당히 불교적인 게 맞습니다. 이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기독교적이기도 해요. 여기 아마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뭐예요?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말씀 하셨나요? 나와 하나님 하나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형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와 하나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떠다니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본질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사랑이나 그를 충분히 품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를 잊고 있는 거죠. 근데 명상 혹은 묵상 혹은 기도 이런 방법들은 진정한 자기를 깨워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수준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탈동일시를 이루게 되고 자기를 꽉 가로막고 나라고 생각했던 의식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는 자기를 더 확장된, 더 진정한 자기에 가까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런 단계죠.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요지는 그거죠. 뭐예요? 요새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제,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뭐 우리 이제 심리학회, 한국 심리학회에서도 건강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또 한국 심리학회 산하에 이런 명상 연구회가 있죠. 덕성여대 뭐 김종호 교수님이라든가 저기 한림대 조용래 교수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 바람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참 아쉬운데 뭐냐면 여러분 이제 상담심리학 배우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그 상담심리학에서 그리는 마음에 관한 지도는 다 누가 그린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그린 어떤 마음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고통은 이렇게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런 명상, 특히 이제 이런 동양적 세계, 우리의 조상들이죠. 우리의 선조들이 탐구했던 마음은 서양의 사람들이 탐구했던 그 마음하고 상당히 달라요. 훨씬 더 높은 어떤 그런 마음의 우리 의식의 다양한 층들을 가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런 명상을 통해서 연구하고 발견해내고 또 실제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IT는 세계 강국인데 사실은 ST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피릿 테크놀로지. 원래 우리가 원조예요, 동양이.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아까 프로그램 들어오면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서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걸 치료 프로그램으로 엑기스처럼 딱 만들면 우린 그거 비싸게 주고 사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통의 정신 수행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이제 우리 어떤 뭐 기독교든 불교든 이런 종교를 떠나서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좀 탐구해보는, 그러니까 갇히지 말라는 거죠. 이 서양,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마음이고, 로저스가 이야기했던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말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늘 우리가 탐구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상담심리학을 한국에 도입하신 이제 60년대, 70년대 분들은요,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양심리학, 혹은 동양적 상담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셨는데, 그 흐름들이 요새 오히려 더 끊겼죠. 8,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최근에 다시 이제 이런 명상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